네, 정치권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현종 무달모 논설위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도 짧게 짚었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이 낸 회고록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늘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책이 출간이 됐고요. 내용도 공개가 됐습니다. 혹시 두 분은 책을 구하셨나요? 책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저는 저 교보문 가서 훑어봤습니다. 아직 사진 안 구매하진 왔습니다. 직접 가서 이제 한번 사진 안 보셨고. 왔습니다. 예. 네. 박 교수님은 저도 내용을 좀 읽어보진 보셨나요? 않았습니다.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그럼 기사에 기사 나온 내용은 것으로 좀 보셨을 텐데 기사가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요. 조국 전 장관이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회고록에서 최소한의 자기 방어일 뿐이다.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또 송영길 대표의 사과가 있은 다음에는 나를 잊어달라 이런 내용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회고록에 담긴 조국 전 장관의 주장들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차 이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됐지만 어쨌거나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이제 재판 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좀 사실관계를 지금 따지고 있는 처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법학자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전직 결국 자신의 어떤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려면 일단 우선은 재판정에서 입증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재판이 끝난 다음에 정말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책으로 회고록이나 등등에 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먼저 뭘 해야 될까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지금 정경심 교수가 지금 징역 4년을 1심에 선고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의 동생 또 오촌 조카 조범동 씨 4년을 받았죠. 또 지금 딸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의전원 문제가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많은 300쪽이 넘는 책의 어떤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재판정에서 사실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본인이 재판정에서 300번 넘도록 진술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책을 냈다? 물론 본인 주장은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주장이라는 게 우리가 다른 일반인이 낸 책이 아니라 전직 법무장관이 냈던 책이라면 최소한도로 사실관계에 대한 어떤 증명과 따짐 이런 것이 있어야 될 텐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책은 사실관계에 대한 본인의 주장보다는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책이 지금 많이 팔리고 어떤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또 이게 지금 민주당의 내부 경선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선 주자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 책에 대한 입장들을 저는 강요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정치적 위상들을 차기 대선까지도 끌고 가겠다는 저는 정치적 속셈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밟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밟고 가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문제가 이 내부 경선에서 핵심적 이슈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이제 그걸 저는 만들기 위해서 결국 이 책을 낸 게 아닌가. 즉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은 저는 별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부 경선이라고 하면 민주당의 이제 그렇습니다. 차기 대권 내부 경선 그걸 말씀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보다는 정치 활동에 가까웠다라는 지적을 주셨는데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얘기한 대로 자기 변론서 플러스 정치적인 주장 이렇게 봅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검찰의 수사가 가혹했고 과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풀어야 될 게 있고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이 한 발 나아가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은 사실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숙제들을 풀고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 조국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과거의 시간으로 묶여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걸 풀지 않으면 미래로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죠. 네. 특히나 10만 부나 팔린 이런 팬덤이 그걸 또 뒷받침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이거를 풀지 않으면 민주당이 나아가는데 참 어려움을 주는 숙제를 하나 또 던졌구나. 좀 그런 점에서 이게 과연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좀 부족했던 정책을 보완하고 좀 더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차기의 집권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참 어렵구나라는 그런 과제를 또 한번 보여주는 현실을 보여주는 책 같습니다. 네, 이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이 출간된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지도부에서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법률적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책은 일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 하며 융단 폭격을 해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도 수차례 공개적으로 사과했듯이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지위 인맥으로 서로 인턴시켜주고 품앗이 하듯 스펙 쌓기 해주는 것은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네. 다시 한번 민주당으로서도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하루빨리 좀 털어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송영길 대표의 사과, 이 시점과 수위를 보면 어떻게 보셨어요? 참 송영길 대표가 당내에서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네. 그렇지만 당대표가 지금 좀 전에 우리가 화면을 보셨지만 그 내용 중에서 딱히 법률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거 재판에서 법률 위반으로 일부는 지금 유죄가 1심에서 된 상황입니다. 네. 본인도 변호사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건 지금 조국 전 장관 해명과 똑같은 해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오히려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한 사과보다는 윤석열을 겨냥하고 있어요. 네. 자, 조국 전 장관한테 70번이나 압수해서 탈탈 털었으니 당신도 그렇게 털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두 사건이 왜 동일선상에서 놓여지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더군다나 지금 이 여권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뭐 70번 압수했다 뭐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당시에 조국 전 장관 범죄 혐의가 15가지였고요. 더군다나 거기에 보면 펀드 사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펀드가 보면 그 관련된 펀드 회사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각종 펀드에 다 연루가 돼 있고 그럼 이거 하나하나 전부 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돼서 다 압수를 해야 됩니다. 예전같이 포괄적인 압수수색 영장 하나 가지고 전부 다 훑어낸 상황이 아닙니다. 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전부 다 영장이 발부가 돼요. 근데 워낙 혐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의 영장이 많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지금 단순히 한두 개의 혐의가 아니라 네. 지금 기소된 혐의만도 11가지 혐의거든요. 그럼 11가지 혐의에 대해서 관련된 펀드 하나하나 전부 다 압수수색 영장이 다 발부가 돼야 돼요. 그만큼 혐의가 많다는 이 증거인데 그거를 지금 70번이나 해서 많은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전 총장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윤 총장에 대한 이제 이 장모 문제 같은 경우는 무혐의가 됐다가 지금 다시 고소가 돼서 이성윤 중앙지검에서 다시금 저걸 해서 재판해서 3년 구형을 했거든요. 또 부인도 마찬가지지만 1년 넘게 지금 본인의 이 전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털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국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과라기보다는 네. 실질적으로 이 사과라는 것을 겉표면을 걸고 결국은 또 윤 전 총장에 대한 공격으로 한 것인데 과연 이게 진정한 사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송영길 대표가 많은 고심을 했겠지만 결국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현실을 저는 그대로 보여줬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조 전 장관의 주장과 대부분 비슷했다는 점, 그리고 윤 전 총장을 겨냥했다는 점, 사과가 좀 반쪽짜리에 그쳤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합리적인 사과를 했다라고 봅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공감할 수 있는 사과를 했다. 특히나 이제 자녀 입시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네. 이 부분은 좀 뭐 사실관계 뭐 아직 법정에서 유무죄가 확실하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분에 대해서는 문제 있다. 그리고 사실 조국 전 장관도 그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송영길 대표가 조국 전 장관의 지금 재판 중인 상황에서 현재까지 어느 정도 좀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사과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윤 전 총장 얘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사과가 뭐 반쪽짜리다, 의미 없다 이렇게 좀 비하하는 거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조국 사태라고 하는 게 시작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동양대 표창장이었잖아요. 예. 그거 하나로
그 이후에 뭐 펀드니 뭐니 이런 것들은 맨 처음부터 펀드가 논란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린 이걸 뭐라 그러냐면 표적 수사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윤 전 총장에게도 똑같이 예. 확실한 게 있어요. 다른 거는 다 모르겠지만 소위 말해서 잔고증명서 위조, 그 다음에 22억 정부 보조금 편취. 요 두 개는 확실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어떻게 과도한 거냐. 당연히 거쳐야 될 과정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 송영길 대표가 물론 뭐 뉘앙스에 있어서 이게 뭐 딱히라는 말을 써가지고 마치 이제 뭐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할 부분과 짚어야 될 부분 제대로 짚지 않았는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는 이쯤 여기까지 나눠보기로 하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전당대회가 6월 11일이니까 꼭 닷새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후보가 나머지 후보들 크게 앞서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반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지지가 높게 나오는데 네, 그렇죠. 이 대세론이 결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뭐 합동 요새는 다 끝났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번 주부터는 TV 토론 뭐 이게 몇 번 남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당원 투표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투표가 진행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지금 일단 한 34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원 투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다 당원들한테 ARS를 보내서 이제 투표를 받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70대 30이라서 예비 경선에서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1등으로 올라갔지만 아마 본 경선에서는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힘들 것이다라는 이제 견해가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당원들의 민심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의 여론과 상당히 동조화되고 있다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이제 알 수가 있지만 지난번에 이준석 후보가 대구에 가서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즉 탄핵은 정당했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죠. 아마 지역 민심도 보면 지역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지역에서 반대율이 많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대구의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당원들 같은 경우는. 네. 결국은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탄핵의 강을 건널 수밖에 없고 탄핵의 강을 건너야지만이 윤석열 전 총장을 당내에 영입할 수가 있다. 왜냐? 이 탄핵이 부당하다. 그러면 결국은 검찰 수사가 부당했다. 이거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검찰 수사가 부당한 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 윤 전 총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윤 전 총장이 만약에 당에 들어올 경우에 본인이 뭔가 사과를 해야 되고 반성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하고도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지점을 이제 이준석 후보가 정면으로 지적을 한 것이고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는 조호영 후보 같은 경우는 뭔가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흐름이 세대 교체라는 큰 흐름 또 하나는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모든 걸 판단해야 된다는 당원들의 민심. 이게 이제 사실은 이번 경선에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 네. 저는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봤던 국민 여론과 당심이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탄핵 관련 발언도 결국엔 윤 전 총장을 들어오게 하기 위한 문을 열어주기 위한 그런 그림이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탄핵에 관한 건너야 된다는 말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김종인 위원장이 사과는 했죠. 그렇지만 이거를 대구에 가서 정면으로 이거를 탄핵이 정당했다라고 지금 차기 당대표 후보가 이야기를 하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은 이제 대선을 겨냥한 이야기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네. 박 교수님은 이준석 후보의 당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저 사실 대구 연설회 보고요.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대구 연설회에서 저는 중진들이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중진들이 뭔가 좀 포용적이고 이런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당을 쇄신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 새마을 노래 부르고 박정희 향수에 호소하고 그다음에 유승민 배신론에 그걸 자극하려고 그러고 네거티브로 일관하고 말 그대로 구태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대 교체를 주장하고 쇄신을 주장하는 이준석 바람을 재울 수 있겠느냐. 이러니까 한국당이
국민의힘이 안 됐었구나 이제까지. 예, 예. 이거를 갖다가 또 한 번 보여주지 않았느냐. 좀 그런 점에 있어서 대구 연설회가 오히려 왜 이준석의 지지도가 더 올라가는 계기가 됐는지를 저는 단적으로 보여줬다.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변화의 노력조차 없는 중진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줬고,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은 이준석 후보도 다른 후보들도 탄핵에 반대하는 후보는 없었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이준석 후보는 사면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어디다가 무게를 두냐는 거죠. 국민들 앞에서, 지지자들 앞에서 탄핵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정당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지지층의 그런 어떤 보수층에 기대서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사면만 얘기하려고 하느냐, 이 차이가 저는 너무나 크게 눈에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젠 대세를 거스르기는 너무 늦었다. 그리고 오히려 세대 교체가 이번 기회에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가 윤 전 총장을 향해서 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비단 주머니 3개를 주겠다. 좀 어떻게 해결할 묘책이 있는 것 같다는 식으로 말을 한 것 같은데, 뒤늦게 이게 만약에 형사적인 문제라면 덮을 수는 없다, 이렇게 좀 한 발을 빼기는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지금 당에 뭐 아마 입당하는 것으로 이제 가닥이 잡혀지는 것 같은데요. 네. 아마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선거의 어떤 자금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제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세를 여권에서 지금 뭐 파상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윤 전 총장이 장외에 있으면서 이걸 막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당에 들어와서 당 차원에서 이제 이 보호를 해주는 거, 이게 상당히 아마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했던 이 비단 주머니 3개 중에서도 결국 뭐 다시 뭐 특별한 뭐 비책은 없겠죠. 그렇지만 당내에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직적으로 대응한다. 이건 아마 크게 어떤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윤 거예요. 전 총장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왜냐하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변호사들이 대응하는 거하고 네. 당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대응한 거하고는 상당히 강도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대 우리가 대선을 보면 이 여러 가지 이제 엑스파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사실은 당선의 어떤 이 유무가 바뀐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빨리 당에 들어와서 여기 합류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당에서 막아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아마 윤 전 총장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자신감이 너무 과도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번 경선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가 보여주는 패기라든지, 그다음에 똑똑하구나, 그다음에 좀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면도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감이 너무 과도해서 마치 모든 걸 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특히나 윤석열 전 총장의 문제를 해결할 비단 주머니 3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좀 과도한 자칫 자만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점이 지금 사실 상대 후보들이 견제하는 것도 이런 부분들이 개인기로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오히려 그 개인기가 너무 과도하게 나갈 경우에 당의 리스크로 돌아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를 저는 단적인 면으로 좀 보여줬다고 봐요. 좀 그런 점에서 지금은 뭐 선거 기간이니까 과도한 자신감도 비칠 수 있지만 만약에 당대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된다면 좀 더 신중하고 또 고민 깊은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선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5일이나 남았는데 여론의 흐름이나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꼭 이제 결과가 당대표가 될 것 같다라는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좀 대화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아직 결과는 모릅니다. 결과는 모르는데 중요한 거는 닷새 후에 전당대회 때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 시간표 뭐 이런 것 또한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는 더 빨라질까요? 아니면 더 느려질까요? 선거란 게 항상 그렇습니다. 뚜껑을 반드시 열어봐야 결과를 아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누가 된다는 걸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일단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윤 전 총장이 이제 입당하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한다면 누가 되든지 간에 아마 탄력은 상당히 붙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후보들이 이번 경선 과정에서 보면 다 윤 전 총장과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누가 되든지 간에 입당의 시기나 속도 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준석 후보가 될 경우에 특히 이제 아마 당에 그 격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중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당이 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권력이라는 게 참 묘한 게 이게 이제 당 대표가 되면 또 권력이라는 게 거기에 또 집중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일부에서는 만약 이준석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중진들이 뭐 아무도 당직 안 맡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또 상황도 달라질 거라 봅니다. 당대표 주변으로 또 몰릴 것이다라는 그런 거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나경원 후보나 지금 뭐 주호영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이 핵심적인 사안은 결국은 당내에서 이번 대표는요 경선을 어떻게 하면 흥행시킬 것인가 그리고 윤 전 총장 장외에 있는 후보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데려올 것인가 이 문제가 직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가장 우선적으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두 후보가 뭐 나경원, 주호영 이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윤 전 총장을 입당을 할 것이고 예. 또 이제 장외에 있는 안철수 대표를 빨리금 통합을 해서 이 경선 열차를 안정적으로 이제 출발시키는 그러니까 누가 되더라도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시기는 아마 비슷할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윤 전 총장이 지금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걸 늦추고 빠르게 하고 저는 이렇게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누가 되든지 간에 후보가 아마 들어오는 거는 저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예, 그것보다는 이제 당 내에서의 뭔가 변화. 그렇죠. 그게 어떤 예. 빨리 정리가 될 것인가, 예. 아니면 그게 좀 더 시간을 더 끌 것인가 이런 예.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아마 이제 누가 되든지 간에 윤 전 총장의 입당의 사실 자체는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박 교수님은 이 부분 전망 어떻게 하세요? 뭐 저도 이준석 후보가 되든 나경원 뭐 주호영 후보가 되든지 간에 입당 시기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지금 다 어쨌든 들어와라가 지금은 모든 관심사기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누가 되는 게 조금 더 그림이 예쁘겠느냐 이런 측면은 볼 수 있겠죠. 네.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특히나 이번 그 대구 연설회에서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하는 거를 공식적으로 어쨌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는 사실은 TK의 그것도 보수 세력이 탄핵에 예. 대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반감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여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조금 더 이준석 후보로서도 사실은 지금 누가 도와주는 조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당 대표가 됐는데 윤 전 총장이 입당 선언을 한다. 이렇게 되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당의 리더십, 장악력이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윤 전 총장으로서는 탄핵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당내 보수 세력의 반감을 갖다가 누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보면 다른 후보가 돌아와도 마찬가지겠 당선이 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왕이면 뭐 이준석 후보가 돼도 그렇게 득실을 따져보면 잃는 측면도 있겠지만 얻는 게 더 많다 그렇게 본다면 뭐 윤 전 총장으로서는 크게 나쁠 이유는 없다. 네. 네. 한때 윤 전 총장에게 별의 순간을 잡았다라고 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요즘에 윤 전 총장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그럼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뭐 국민의힘에 뭐 들어오는 걸로 마음을 정했다라는 보도. 안다. 나는 그거는 뭐 난 관심이 없어요. 뭐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뭐. 그것도 다 지나간 얘기니까 나 더 이상 관심이 없어. 전혀 관심이 없다니까 내가. 내가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나야 할 일이가 뭐 있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봐요. 막연하게 우리 당에는 후보가 없으니까 밖에서 누구나 데려다가 하자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면 당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의 발언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검사가 바로 대통령이 된 경우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글쎄 우리나라 뭐 대통령들이 한 100명 정도 있다고 그러면 그중에서 검사가 바로 간 경우 없다라면 또 이해가 되겠는데 이건 딱 윤 전 총장을 겨냥한 그렇죠. 이게 뭐 발언이죠.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네. 역대 대통령들이 다 네. 정치인 하시다가 YSDJ는 정치하다가 된 분들이고 그다음에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제 국회의원하고 그다음 변호사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변호사 부산에서 변호사 사무실 하다가 이제 된 것이고. 김종인 위원장 발언은 동서고금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글쎄요. 우리나라에만 그거 한정한 다 건 찾아보셨는지 아니었고. 모르겠어요. 예. 전직 검사들은 꽤 있을걸요. 그리고 지금 검사하다가 바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미 3월 4일 날 그만뒀고 검찰총장을 그리고 지금 일정 기간 있고 난 다음에 한 것인데 결국 저 이야기를 한 것은 그러니까 그동안 김종인 위원장이 꿈꿔왔던 그림은 제3지대를 뭔가 좀 만들어서 네. 거기에 국민의힘을 일부러 참여시켜서 그 어떤 제3지대 전체를
자기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것들. 이제 그 구상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윤 전 총장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인큐베이팅 하겠다는 이제 뜻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구도가 얼그러졌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아마 이 4.7 재보궐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직접 전화가 와서 한번 뵙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연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이야기 있었다고 김종인 네, 위원장이 네.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 이유는 아마 윤 전 총장 입장에서 보면 김종인 위원장을 만약에 만날 경우에 굉장한 정책 이벤트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본인이 제3지대의 어떤 무게를 실는 듯한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내부로 돌아가는 분위기는 그거보다는 국민의힘 쪽으로 입당을 이제 결심한 듯한 이제 이 상황이 있다 보니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본인의 역할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 뭐 아마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본인이 모시고 오겠다고 하긴 했지만 네. 그러나 본인이 꿈꿔왔던 제3지대에서 뭔가 이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최근에는 아마 김동연 부총리를 자꾸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미는 후보는 이제 그쪽으로 가신 것 뭐 같은데. 내부에서 좀 대선 주자를 찾아야 된다 이런 네. 얘기도 하고 근데 있고. 이제 좀 국민들을 보시기에 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별의 순간이 왔다고 그렇게 띄우시다가 이제는 또 검사 출신이 된 사람이 없다고 하다가 네. 이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왜 그러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윤 전 총장의 자명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 별의 순간을 이제 놓쳤다 이렇게 해석한 걸까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모든 움직임이 본인 중심으로 지금 움직여 가잖아요. 본인의 향후 거취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발언 저런 발언이 나오는 부분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게 본인이 좀 너무 섭섭해서 그러신 거 아닌가. 뭐 본인은 그렇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네. 그렇게 인상을 지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비춰지는 것 자체가 글쎄요 조금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불편하시지 않는가 저는 솔직히 그 생각도 듭니다. 네. 박 교수님께서는 왜 이런 발언들이 나온다고?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인물 못지않게 정책, 자신의 브랜드, 경제민주화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큰 사람이라고 네. 봅니다.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인물적인 면, 또 인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다고 봐요. 다만 와서 자신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대선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자기한테 좀 검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네. 안 오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서운한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자주 하시거든요. 이렇게 보면 자신의 어떤 경제 민주화의 후계자, 사실상의 후계자, 정책의 후계자로서 김동연 전 부총리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게 곳곳에서 묻어난단 말이죠. 당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딱히 윤석열 한 사람만 생각하고 있던 건 아니고 판을 키우고 그다음에 정책을 갖다가 주도해 나가겠다. 대선의 정책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정책은 뒤로 사라지고 인물만 보이는 거. 이게 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신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어 했던 뭐 경제민주화나 기본소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슈화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서운한 느낌을 많이 보이시는 거 아닌가. 이런 가운데 어제였습니다. 6월 5일 현충일을 앞두고 윤석열 전 총장이 아주 상징적인 공개적인 행보를 하나 했는데요. 그거 하나 짚어볼게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 그림인데요. 현충원을 방문해서 방명록을 썼는데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썼습니다. 자, 의미심장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곳도 아니고 현충원을 가서 저런 문구를 작성했다는 것. 공개적인 정치 행보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현충원을 참배할 때는 뭐 어떤 임기가 시작될 때라든지 또 어떤 임명이 됐을 때라든지 이런 때 이제 공식적으로 참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 이 현충원 참배는 저는 아마 정치에 본인이 결심이 섰다는 걸 공식적으로 어떤 우리 순국 선열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 강릉의 외할머니 묘소에 이제 참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족들한테 이거를 이제 보고하는 자리였다고 한다면 현충원의 참배는 국가의 어떤 조국의 선열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나서겠다. 더군다나 이 방명록은 보면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를 만들겠다고 썼어요. 여기 주어가 누굴까요? 바로 나는이죠. 나는 만들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본인이 뭐 아무런 그냥 야인으로서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본인이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있어야지만이 이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는 결국 저는 이게 출사표라고 저는 해석을 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결국은 본인이 저렇게 방명록에 공식적인 출사표를 쓴 것이다. 그렇다면 윤 전 총장이 이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선언하는 게 저는
그렇게 멀지 않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예, 이제 임박했다. 공식 출사표다라는 해석이었는데 박 교수님. 뭐 저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근데 또 하나 좀 키워드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하는 키워드죠. 예. 이게 보면 우리가 정치인이 어떤 정치적인 베이스, 자신의 어떤 이념적 성향을 보이는데 윤 전 총장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와 보수를 기반으로 하는구나라고 하는 좀 이미지를 또 한 번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다면 예. 이제까지 우리가 과거에 뭐 제3지대로 갈 거냐 아니면 바로 보수로 직행할 거냐 이런 전망을 했었는데 예, 예. 결국은 바로 그냥 보수로 직행할 수 있겠구나. 상황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념적인 측면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하는 쪽의 무게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신자유주의의 정치판이라고 그럴까?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유주의와 보수를 기반으로 한 이념을 윤 전 총장이 가지고 있구나. 윤 전 총장이 자유라는 말을 좋아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게 자주 썼던 본다면 것 같거든요. 이것이 바로 어떤 윤 전 총장의 정치적인 어떤 자신의 철학, 예. 정치적인 철학의 어떤 본류를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이런 분위기 속에 민주당 내 상황도 살짝 좀 더 네. 짚어보자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전당대회라든지 대선 주자라든지 너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약간 좀 조급해진 모양인 것 같습니다. 대선 경선 연기론이 다시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당장으로는 9월 정도로 경선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당 경선 흥행을 위해서라도 조금 미루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대로 가는 게 나을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민주당 내부 분들만 만나보면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경선 후보들이 막 자기 주장들하고 서로 어떤 뭐 경쟁하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네. 조국의 시간이 다 엎어버렸습니다. 예. 이 책이 다 엎어버렸어요. 다시 조국이 네, 돌아가고 조국 있어요. 이 책 자체가 10만 권이 다 그냥 민주당이 그냥 네, 다 네. 내려앉은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재명의 시간, 예. 지금 정세균의 시간, 이낙연의 시간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9월 9일 날 지금 아마 다음 주 중이나 이제 선언을 할 텐데요. 선언을 하게 되면 이 시간적으로 너무 또 촉박을 하고 예. 이미 국민의힘은 이준석 현상으로 해서 지금 이 흥행에 지금 가도가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준석 후보가 아마 대표가 되면 대표 1개월씩 투족이 주목받게 될 거예요. 그러겠죠. 만약에 된다면.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윤 전 총장이 이제 언제 입당하느냐 그게 이슈가 다 글로 몰려갈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9월 달에 딱 선출해 놓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면에서 뭐 이재명 누구든지 이재명 이낙연 등 하게 되면 자기 주장을 해야 되는데 네. 이쪽은 이제 경선판이 막 벌어지고 우리가 제일 재밌는 게 싸움하는 게 제일 재밌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경선 전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면 11월 달에 이제 끝나버리면 자연스럽게 이게 관심이 국민의힘에 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후보들과 또 초선들 내에서도 이거 우리도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문제는 이재명 지사가 여기에 오케이를 하지 않으면 연기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불안전성을 고조시키는 이 선택을 할 리가 없는 거죠. 네. 더구나 지금 백신 접종이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빨리 마스크를 벌 수 있는 시간이 빨리 다가오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민주당 경선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재명 지사가 현재 당내에서는 1위 주자로 달리고는 있습니다만 결국의 최종 목표는 대선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걸 계산한다면 어떻게 선택하는 게 나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민주당이 만약에 두세 달을 미뤄서 없던 흥행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뭐 저는 얼마든지 연기론에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세 달 동안 부동산 문제 해결할 묘책이 나올 수 있고 두세 달 동안 내로남불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이 있고 두세 달 동안 청년 일자리와 청년들의 반감을 해소할 수 있는 묘책이 두세 달 안에 나온다면 저는 연기해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나오겠냐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지금 민주당 안에서 전선이 그어지고 있는 게 이런 문제로 그어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조국의 시간으로 그어지고 있느냐를 보면은 그게 눈에 보인단 말이죠. 결국은 두세 달 사이에 그런 흥행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그 어떤 뭐랄까요 새로운 후보들이 나타나길 기다린다거나 이건 뭐 비 오기를 기다리는 기우제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면을 전환할 이슈나 정책을 던질 수 있느냐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다면 오히려 민주당에 실망한 청년들의 눈길을 다시 돌리고 새술은 새부대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판을 벌려야 돼요. 판을 벌리려면 결국은 저는 경선을 정면 승부를 할 수밖에 없다. 경선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과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미처 해내지 못했던
또는 아쉬웠던 정책들을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쇼윈도에 내세우면서 선택을 받으면서 이준석 돌풍이나 또는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과 같은 이벤트에 맞서야지 네. 이거 피한다고 그래가지고 흥행이 갑자기 생긴다? 저는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연기론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